안녕하세요. 자, 실력 상승 강의를 맡은 김강사 평가사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스케줄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1차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몇 프로나 나올까? 합격률이. 1차 시험 같은 경우가 1차 시험. 그래서 한 7,500명? 7,00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하니까요. 30%라고 치면 뭐 2,000명 정도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가 다가 더하기 전년도 합격자 뭐 한 1,500에서 1,000명이라 칠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면제자 한 300명, 500명, 500명 정도 합치게 되면 뭐 3,500명 정도 보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번에 200명을 뽑으니까 200명에서 3,500명을 나눠주게 되면 대충 10%가 안 되네, 그죠? 5%, 5, 25, 5, 35, 5% 정도 합격률 예상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뭐 여기서 결시생들 해주면 결시생에서 한 7% 정도 내외에서 합격률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명 중에 1명 안에 붙으면 돼요. 1, 2차 보는 분 중에서. 근데 어차피 이 중에서 2,000명 정도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한 초시생일 테니까 대충 뭐 한 10% 내외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실 경쟁률은 그래도 좀 높을 것 같아요. 한 6대1은 되지 않을까? 진짜 인생 걸고 한 사람 6명 중에 1명 안에 붙으면 됩니다. 그렇죠? 인생 걸고 하세요. 지금부터 잠을 줄이시고 해놓은 스케줄 싹 다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입업 실무는 이제 수적평가랑 공적평가로 나눠보고, 이론 같은 경우가 총론 파트랑 이제 강론 파트라고 총각으로 해보고, 법규를 이제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나누게 되면, 화적평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말한 이른바 궤도에 올랐다에 한 90% 정도까지는 올라오셔야 되고, 공적평가는 7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나머지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10%는 달성했다고 하면 10%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 뭐 투자 파트, 금융 파트, 뭐 DCF 이런 거 있죠. 뭐 임대료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터를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하나 시험장 가나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공적 파트 같은 경우는 30% 정도 남는 것이 이제 이게 암기 모드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답안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리냐 하면 이제 뭐 법조문을 이쁘게 넣는 방법, 예를 들어서 70조항 같은 경우를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넣는다든가 그런 거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총론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이해는 100%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암기 모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나 혹은 의의 같은 경우가 한 300개 정도를 지금 달달 외우시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강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별 평가, 그 다음에 유형별 평가죠. 유형별 평가 혹은 물건별 평가랑 이제 목적별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이랑 예외를 100% 다 숙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와 유의사항까지 싹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지금 기출을 계속 돌릴 때 이거 행정법 같은 경우는 논점 이제 한 40개 정도 정리해 놓고, 이거를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30개로 줄이고 일주일 전에는 20개로 줄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 40개를 줄이고 이해한 다음에 달달 외우는 과정. 여기다가 법조문. 근데 법조문 같은 경우 주긴 해도 그래도 다른 법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법을 잘 넣어야겠죠. 개별법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암기는 무조건 지금 해야 되고, 게다가
법조문을 어떻게 잘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80%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된다. 시리법 중에 하나 이상은 마스터를 해놓은 상태에서 두 개를 조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실무 같은 경우는 마스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상태로 쭉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 이론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던 간에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실력 상승 강의 같은 경우는 1시간을 풀로 다 못해요. 왜냐면 이론적인 파트가 보다는 이제 논점에 대한 분석 파트가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본 강의 할 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답안 작성하신 것 중에 제가 첨삭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답안을 제출 안 하시니까 아무튼 법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법은 거의 한 80% 이상 마스터가 돼야 되고요. 툭 쳤을 때 툭 나온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A급 논점들은요. 기출은 다 마스터하고 있어야 되고, 개별법이 조금 그런데 개별법 암기랑 법조문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공부 방법 어떻게 되냐, 하루에 12시간 다 12시간 하시잖아요, 그죠? 12시간 공부한다 치면 실의법 같은 경우가 실무 줄여야 돼요. 실무 3시간 이하로 줄여야 되고, 법규 비중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나머지 이론 해서 실무 3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 이론을 4시간에서 3시간, 이거 비슷하게 하고 법규를 더욱 더 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잠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밥도 좀 덜 먹고, 남는 시간, 유효 시간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다 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빡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수익 방식과 관련한 다음에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번. 순수익 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목차 바로 볼까요? 첫 번째. 순수익 산정 시 유의사항. 순수익이 뭔지 당연히 써줘야 되겠고, 두 번째 유의사항 써야겠죠. 순수익 산정 시 유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순수익, 우리가 말하는 순수익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최유용을 전제한 순수익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랑 비슷한 건데 전형적인 시장 순수익을 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비교 기준, 네 번째가 시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볼게요. 순수익 개념 아시죠? 두 번째, 순수익 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할게요. 첫 번째, 최유용을 전제로 한 미래 수익. 수익가에 기초가 되는 순수익은 최유용을 전제로 하여 현재 산출된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될 임대료 기초해야 된다. 수익 규정할 때 당내의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뭔 뜻이냐면, 자, 2016년 1월 1일부터 23년 1월 1일까지 100만원이야. 월 100만원인데, 시점을 이때로 해가지고 이제 재평가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옛날에도 100만원이었으니까 지금도 100만원인가? 아니죠? 물가상승률도 발효해가지고, 한 150, 요런 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최유용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임대차 기준을 산정한다. 두 번째, 표준적인 임대차. 이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비교 기준. 그 다음에 순수익 같은 경우는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쓰는데, 간접법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비교 기준 같은 경우 사사시지가 그래서 지게 해서 똑같고,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인지 말기인지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 크기 비교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거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두 번째, 요소구성법 CAPM과 WACC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 물음인데, 자, 환원율 산정할 때 환원율, 옛날에는 원칙이 요소구성법이었는데 원칙이 이제 시장출법이죠. 그 다음에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감당법인데, 이거 요즘엔 실무기준에서는 없어졌어요. 재밌게도 기출문제 나오더라고요. 네, 물음이 요소구성법입니다. 요소구성법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무위험에다가 위험률 더하는데, 이때 위비
관찰하자서 요소 구성법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 이 요소 구성법이 CAPM입니다. CAPM이고요. 투자결합법이 WCC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자기 자본에다가 그다음에 타인 자본에다가 이제 LTV죠. 이거 뭐죠? 이거 WCC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이거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 토지 들어가고 여기에 건물 들어가고. 자, CAPM 아시죠? CAPM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무위험. 그래서 누구나 먹는 거. 여기다가 요게 베타. 자, 그리고 요 점에 딱 됐을 때 이만큼이 이제 위험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에서 a는 이거를 보기 쉽게 b 플러스 ax로 하게 되면 내 b는 무위험률. 그리고 이때 ax는 이제 기울기가 베타이고 시장다가 무위험률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요거를 공식화 시키게 되면 리스크 프리에다가 베타 r m 마이너스 r f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뭔가 좀 더 하고 싶다고 위험 프리미엄을 더 붙여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한글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가 무위험률, 그냥 위험률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CAPM과 평가사들이 하는 요소 구성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인 CAPM은 이렇게 뭐랄까요, 시장 위험과 리스크 프리와 베타를 사용해서 곱하고 빼고 하는 거지만, 평가사들이 하는 거는 요거는 뭐 형식상 차이죠. 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CAPM의 단점은 어떤 투자이든 간에, 어떤 부동산 투자이든 간에 값은 비스무리하게 나온다는 건데, CAPM 같은 경우는 좀 더 대상물의 특성이나 시장 특성에 따라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 나오는 요 y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투자 수익률에다가 전체 투자금 대비 비율, 자기자본 비율에다가 타인 자본에다가 LTV를 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WACC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WCC가 낮을수록 부동산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R분의 NY니까. 이때 R이 낮아야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낮아야겠지. WCC가 낮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 자본을 낮추고 LTV를 올리면 되겠지. 그쵸?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요거를 낮추고 조절할 수 있는 요거를 해야겠지.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남의 돈을 싸게 많이 땡길수록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 페이지 환원율 의 당연히 써줘야 되고, 요소 구성법 CAPM, WCC 써주시면 됩니다. 관련 논점이 뭐가 있냐 하면 기대이율 환원율, 요 차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차이가 의의가 있죠. 얘는 기초가액이 넣는 거고, 얘는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가 기간의 차이가 있죠. 기대율은 단기, 얘는 장기고, 세
세 번째가 방법 적용하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적산법이고 얘는 가치를 판단할 때 쓰는 거고, 네 번째로는 기초가액의 차이인데 시장 추출법일 때, 시장 가치를 구해서 돌릴 때랑 용익 가치를 구할 때랑 율이 달라지게 된다. 환율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하다. 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물음 3번. 할인율과 환원율이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넘기겠습니다. 물음 4번. 동적 DCF의 장점. 동적 DCF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동적 DCF랑 정적 DCF가 있게 되는데, 정적 DCF랑 동적 DCF가 있는데, 정적 DCF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DCF인 거고, 동적 DCF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걸 합친 겁니다. 정적 DCF가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얘는 시나리오가 한 개, 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적 DCF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수천 가지의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돌려요. 변동성과 환경성을 고려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비도수 높은 걸 찾아내는 건데, 근데 투자 계획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변동성과 환경 변동에 대응하기는 쉬워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떡상을 한다, 그러면 투자를 더 한다던가, 떡락을 한다, 그럼 투자를 안 하겠지, 멈추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개념 보시면 되고요. 장점, 불확실성의 분석 도구, 투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거사비에도 적용 가능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관련 답을 다 답하시오. 30점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기준가치. 첫 번째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입니다. 시가. 이게 시장가치냐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우리 결론 다 알죠? 평가사는 그냥 시장가치를 보는데 엄격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입니다. 예, 시가죠. 시가인데 가장 중요한 게 기여도 고려죠. 기여도 고려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국가 땅이야. 현황 이렇게 점유중이야, 주택이. 그러면 국가가 얘한테 살아와라 싶겠죠. 그러면 이 흰색과 노란색을 갖고 있는 주택 주인이 이걸 사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의 대상 물건은 요거입니까? 아니면 요거입니까? 키워드 고랑이 뭐예요? 얘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 주택이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삼각형의 해라,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라는 거죠. 근데 질문, 이때 과연 이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시장가치야? 가 논점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시장가치라고 하지. 우리는 이런 거 연구 안 하지. 그래서 국고유재산 감정평가의 목적, 보시면 매각이죠. 목적 자체가 매각이고, 보통 매각입니다. 알죠?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행정자산은 매교 양신연, 매매,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안 되는 거, 그쵸? 일반 자산만의 목적입니다. 기준가치, 시장가치라고 보는 견해. 국유재산법이 기본적으로 시가주의 표방하고 있고, 수익계약은 처분의 상대방을 제한한다는 의미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시장가치로 봐야 한다는 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보는 거는 법령상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 기여도가 실제 존재하고 여러 가지겠다. 견해가 있다. 소결. 시장가치 기준 맞고, 제가 봤을 때 시장가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 대상 물건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가치가 달라진다. 이게 바로 가치 다운로드죠. 시장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번 기여도의 개념과 감정가치 처리 방법. 기여도의 개념, 중요한 건 기여도의 처리 방법이죠. 반가로 1번의 증후가치 측정 및 기여도의 판단 보시고, 두 번째 기여도의 반영 방법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넘길게요. 6페이지
국공유지 처분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 차이. 그래서 첫 번째 근거 법률에 따른 국공유지 처분 기준. 그리고 처분재산 예정 가격. 이렇게 국유재산 시행령에 있는데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국유재산법일 때와 토지보상법일 때의 차이. 국유재산법일 때는 그냥 시장가치로 하게 되는데, 토지보상법일 때는 적정가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평가 방법상 차이도 있고요. 그거 제한 반영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100이면 100다 국유재산법을 이용합니다. 국유재산법에 적용이 받습니다. 7페이지 볼게요. 타당성 분석과 최유용 분석을 분석 목적, 내용, 결과 측면에서 설명하고 양분석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라. 타당성 분석과 최유용 분석 다 아시죠?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나오는 거고, 최유용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내용, 결과 이렇게 있는데 분석 목적 같은 경우는 타당성 분석은 좀 더 넓게 보죠. 그래서 반고로 1번 분석 목적 보시면, 타당성 분석은 광의로는 개발가능 대안의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검토이나 협의로는 주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한다. 보시고 분석 내용, 순영업소득, 현금흐름, 환원율, 할인율, 투자가치 구하고 결과 보시면 되고, 최유용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더 시장 분석이라기보다는 얘 가격이 얼마인지, 가치가 얼마인지 좀 더 보는 그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 같은 경우는 최고 최선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최고의 토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용도를 발견하기 위해 행해진다. 두 번째, 분석 내용. 잠재적 용도가 합법성, 물리적 가능성, 물법 경치 보시면 되고, 결과도 다르게 됩니다. 넘길게요. 양 분석의 관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거고. 문제 4번.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양자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개설 보시고 각 지역의 개념, 인근지역이랑 유사지역이 이렇게 있고 차이점. 첫 번째, 정의에 나와 있죠. 대상물건의 포함 여부. 인근지역은 대상물이 속해 있는 지역이나 유사지역은 본권에 속해 있지 않다. 두 번째, 지역류의 비교 필요 여부. 인근지역은 지역류의 비교가 불필요하지만 유사지역은 지역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례 신뢰성 차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 수집 범위 같은 경우가 인근 지역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랑 이제 여러분이 쓰신 답안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판단해보세요. 이 정도 난이도는 100분 안에 90분 안에 써도 90분 안에 써야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차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